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그를 평생 기다렸던 아들의 사연입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사장이 된 이민우와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던 아버지. 이성준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순간부터 오해와 원망을 넘어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손목의 특별한 반점이 가족의 단서가 되고 위기의 순간에 몸을 던진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30년 만에 이뤄진 감동적인 재회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뛰어넘는 가족의 연결고리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민우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높이 솟아 있었죠. 37의 나이에 대형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용산 현장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 맡은 대형 프로젝트였고 오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이민우는 서류를 훑어보며 수치들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더욱 강해졌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민우는 손목 시계를 무심코 만졌어요. 오래되고 낡은 시계였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었죠. 아버지 이성준이 자신을 보육원에 맡기며 두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곧 데리러 올게. 그날의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민우는 그 시계를 평생 간직했어요. 용산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 소장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민우는 평소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업 현황을 체크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기에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어요. 손수레를 밀던 노인 작업자였죠. 충격으로 손수레가 기울어지며 자갈이 쏟아졌고 이민우의 손목 시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급히 사과했어요. 이민우와 노인은 거의 동시에 시계를 집으려 몸을 숙였죠. 그 순간 노인의 시선이 이민우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특이한 반점이었어요. 이민우도 무의식적으로 노인의 손목을 보았죠.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무심하게 괜찮다는 기색을 보이며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노인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했죠. 그의 눈에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이민우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마음을 스쳤어요. 평소 같았으면 스쳐 지나갔을 순간이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붙잡았죠.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처럼 이민우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진 이민우는 소장에게 저 노인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오늘 일용직으로 온 강기석이라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들었죠. 그 이름은 전혀 낯설었지만 노인의 존재가 이민우의 마음에 불편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 지연과 5살 된 딸 수아가 반갑게 맞이했죠.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만난 노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어요. 아내는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죠. 가끔은 질문보다 침묵이 더 나은 대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이민우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보육원 시절에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낡은 일기장,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출생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만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성준이라는 이름과 일시적 위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은 여전했죠. 그는 이 서류를 읽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5살 때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보육원 앞에 섰던 날의 기억이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곧 데리러 올게. 그 곧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았고 이민우는 매일 창가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입양되어 가는 동안에도 그는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오리라 믿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원망으로 변했고 원망은 점차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민우는 문득 오늘 만난 노인의 손목에 있던 삼각형 모양의 반점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분명 자신의 것과 같은 모양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손목을 들어올려 반점을 확인했습니다. 선천적인 특징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이 반점이 유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죠. 침대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60이 훌쩍 넘어 보였어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가 30 정도였다고 들었으니 지금이면 67쯤 되었을 것이었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이성준이었고 노인은 강기석이라고 했죠.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빚을 피하거나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이민우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죠. 아내 지연이 곁에서 깊은 숨소리를 내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 과연 그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이민우는 용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발한 것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죠.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이민우는 강기석으로 보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피로가 누적된 표정으로 현장 소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민우는 한적한 공간에서 노인이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아도 괜찮은지 물었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우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이민우는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죠. 감정을 억누르며 노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강기석이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이민우는 그 이름을 곱씹었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민우라고 소개하며 이 현장의 총괄 책임자라고 덧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죠. 이민우는 노인에게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노인은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민우는 완전히 수긍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걱정의 말을 남겼죠. 노인의 눈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민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현장을 떠나는 길에 이민우는 갑자기 보육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퇴근 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세빛 보육원을 찾았어요. 이곳에서 그는 18살까지 자랐죠. 원장은 이미 바뀌었지만 오래 근무한 직원 중에는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자신의 옛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 보관실로 그를 안내했죠. 오래된 문서 상자를 꺼내 이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30년 전의 낡은 입소 기록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 이성준의 서명과 함께 일시적 위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정이 나아지면 돌아오겠음이라는 메모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성준과 강기석, 두 이름은 달랐지만 현장에서 본 노인의 모습과 손목의 삼각형 반점이 떠올랐죠. 그리고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인지 확인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보육원 담당자에게 입소 당시 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지 물었죠. 담당자는 더 깊숙한 서류함을 뒤져 접수 면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성준에 대한 간략한 신체 특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왼쪽 손목에 삼각형 모양의 반점 있음. 이 한 줄이 이민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죠. 보육원을 나오는 길, 이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기다려왔어요. 처음에는 간절히, 나중에는 원망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잊으려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모습을 바꾸고 이름을 숨긴 채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원망과 궁금증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이민우는 결심을 가지고 다시 현장을 방문했죠. 그는 강기석을 찾았지만 그날따라 현장이 분주했습니다. 건축 자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황급히 대피하는 중이었죠. 이민우는 상황을 파악하려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기석이었죠.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강기석이 달려와 그를 강하게 밀어냈어요. 이민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강기석은 쓰러지는 철근 더미 아래로 들어갔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민우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강기석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우야. 그 순간 이민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강기석은 이성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30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이민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빈하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이민우는 밤새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죠. 의사는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등과 다리에 타박상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민우는 의자에 앉아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했죠. 수십 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빛바랜 머리카락에서 고단했던 삶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환자의 소지품을 정리해 둔 것이었죠. 이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살 무렵의 자신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린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이민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몇 시간 후 이성준은 천천히 눈을 떴죠. 병실을 둘러보다 옆에 앉아있는 이민우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이민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30년간 상상해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민우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어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덧붙였죠. 이성준은 눈을 피했습니다. 우연이었고 이민우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엿볼 수 있었죠. 지갑 속의 사진을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민우가 보육원에 있을 때도 가끔 멀리서 지켜봤다고 고백했죠. 축구할 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했을 때까지도 몰래 아들을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고 했어요. 무슨 자격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었겠냐며 자문했죠. 이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묻고 싶은 말들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는 매일 창가에 앉아 누군가 찾아오길 기다렸다고 털어놓았죠. 다른 아이들이 입양될 때마다 자신은 거절했다고, 아버지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이민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망가져버렸다고 설명했죠. 사업은 망했고 빚은 늘어났다고. 그때는 이민우가 자신보다 보육원에서 더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지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래도 찾아왔어야 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말이 옳았죠.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듯했죠. 이민우는 문득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알아본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처음 부딪혔을 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낯익은 느낌만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민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보육원 기록에서 본 아버지의 이름이 이성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고 설명했죠. 이성준은 이민우의 손목을 가리키며 삼각형 모양의 반점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어요. 똑같은 반점이 있었죠.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이민우는 그제서야 어머니에 대해 물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해했죠. 이성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출산 후 합병증이었고 이민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이었다고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이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성준은 재빨리 그것은 이민우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저 운명이었다고 말했어요. 30년간 단절되었던 부자 사이에 조금씩 이해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죠. 내가 널 보육원에 맡긴 후에도 가끔은 멀리서 내 모습을 지켜봤단다. 이성준이 말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교문 앞에서 기다렸었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이민우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가 사실은 늘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럼 왜 한 번도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이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성준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용기가 없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너를 버린 아버지로서 무슨 자격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었겠니? 너는 잘 자라고 있었고 내가 끼어들어서 너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민우는 아버지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만들어낸 상처는 너무도 깊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노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 마침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이성준의 눈빛이 한순간 밝아졌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웃을 때면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는데 마치 내가 웃을 때와 똑같았단다. 그녀는 내가 태어날 것을 너무 기뻐했어. 이민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형태의 그리움을 주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었죠. 병실에서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은 하루밤에 다 채울 수 없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었어요. 이민우는 자신의 보육원 생활, 대학 시절, 그리고 회사를 일구기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 들려주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어떻게 그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말했습니다. 이성준은 묵묵히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 없이도 훌륭하게 성장한 것에 안도와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그 과정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죠. 이민우의 이야기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민우는 병실을 나왔어요. 잠시 집에 들러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다시 회사로 향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지만 이민우의 머릿속은 아버지로 가득했어요. 회의실에 앉아서도 그의 생각은 병실에 누워있는 노인에게로 향했죠. 점심시간, 이민우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아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내 아버지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민우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신을 맡긴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고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구하다 다쳐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까지요.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봐야겠네. 당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이잖아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민우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갔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과일과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샀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이민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의 감정이 가라앉고 이제는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죠. 자신은 이 노인을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성준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민우가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죠. 그러나 곧 불안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 이후 이민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덕분에 좋아. 이성준이 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구나. 이민우는 가져온 선물을 내밀었죠. 드셔보세요. 병원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이성준은 감사히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작은 관심조차 그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 이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 단어를 내뱉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성준은 당황했어요. 그는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원래 살던 원룸으로 돌아가면 돼. 걱정하지 마라. 이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낸 곳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와 딸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성준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아들의 제안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 가족에게 나 같은 사람을 소개하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죠. 이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죠. 아버지, 이제 와서 서로를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이민우 자신도 놀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평생 그가 갈망해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혈연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그 인연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냐. 이성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고 너는 큰 회사의 사장이잖니. 이민우는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 수아는 5살입니다. 할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맡겼을 때 제 나이와 똑같죠. 이 말에 이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어요. 자신이 5살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이제 그 아들의 5살 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말 괜찮겠니? 이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이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지연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연은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수아에게는 할아버지가 곧 오실 거라고만 간단히 알려주었어요. 어린 수아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신기해하며 기뻐했죠. 일주일 후, 이성준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민우는 직접 차를 몰고 아버지를 데리러 갔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이성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이민우가 사다 준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이민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이성준은 거대한 건물 앞에서 주춤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 곳인지 확신이 없었죠. 이민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이기도 해요. 들어가시죠. 현관문이 열리자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수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죠. 이성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놓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마치 딸을 통해 다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가 천진난만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살았어요? 이성준은 당황했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이민우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멀리 계셨어. 이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수아는 순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과거보다 현재의 관계가 더 중요했죠. 이성준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이성준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며 간간히 이민우와 지연, 그리고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이성준은 일찍 일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지난 한 달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낡은 원룸에서 고급 아파트로, 일용직 노동자에서 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로 변화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이민우는 이성준에게 게스트룸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이성준도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어요. 아침마다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가 놓쳤던 아들의 어린 시절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성준은 지연에게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불편했지만 지연의 따뜻한 배려가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죠.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이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보며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인생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의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가장 큰 변화는 이민우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거리감은 점차 줄어들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때로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 때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이민우는 아버지에게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비록 건설업계의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이성준의 삶의 지혜는 이민우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이성준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수아를 돌보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는 가끔 자신의 원룸을 찾아 옛 물건들을 정리하기도 했죠. 한 번은 오래된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민우의 어머니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이민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죠. 자신이 어머니와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어요. 수아는 신나게 달리며 놀았고 이민우와 지연은 도시락을 준비했죠. 이성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웃음 짓는 아들의 모습, 행복하게 뛰어노는 손녀의 모습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어요. 이것이 그가 30년간 꿈꿔온 가족의 모습이었죠.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민우는 아버지를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이성주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응했어요. 대형 건설회사의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이성주는 처음으로 아들의 세계를 보며 자부심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민우는 회사 곳곳을 보여주며 자신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죠. 회장실에서 둘은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민우는 자신이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성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자신이 없는 동안 이민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하게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성주는 마침내 평온함을 느꼈어요.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죠.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말이죠. 이민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버려짐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재회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밤이 깊어가는 시각, 이성주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어.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후회 끝에 찾아온 화해의 시간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